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가뜩이나 시키기 싫은 결혼 허락받는 주제에 어디 감사한 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 늦을 수가 있어. 이래서 근본 없는 인간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쥐뿔도 없는 집안? 넌 그렇게 잘나서 그 뭣도 없는 집안 돈 받아다가 니네 집 일으켰냐? 어디 누가 진짜 근본 없는 인간들인지 나중에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철천지 원수랑 싸우는 소리가 아니냐 싶겠지만 공교롭게도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가 쑥대밭이 되고 남편의 오래된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사돈댁과 있었던 충격적인 실화를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딸의 상견례에서 말로 옮기기도 상스러울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있었어요.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혼주가 되어야 하는 사돈댁과 말입니다. 사실 이 곱지 않은 인연이 사돈으로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저와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아직도 분하고 그 뒤로 저희가 본때를 보여준 것과 별개로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큰 결심을 내린 딸을 위해서라도 저희도 이 문제를 털어버릴 계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동네 시장통 패싸움도 이렇게 상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쩌다 하나뿐인 외동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었냐고요? 거기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없이 살고 배움이 짧다는 공통점,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아리와 성실한 마음가짐 뿐이라는 더 큰 공통점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었죠. 그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기에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는 것을 억울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릴 때만큼은 같은 생각을 했었죠. 가난을 되물림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요. 여보, 우리라고 언제까지 남 월급 받아서 생활할 순 없잖아. 시골이라도 내려가서 우리 사업 시작해요. 이렇게 살다간 우리 자식도 딱 우리 정도밖에 못 살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각자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붙이고 남아있는 돈으로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했는데도 가족들에게 묶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동생들을 키우면서 장남 장녀인 저희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워졌고 이대로는 영영 가난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못된 장녀라는 손가락질을 들어가면서도 제가 먼저 이 악물고 집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정작 공부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막내 남동생 대학 한번 보내보자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방 한 칸을 못 벗어나고 있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저와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남편의 인생이 불쌍해져서요. 그렇게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닌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멀리 떨어진 시골로 내려가서 터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죄다 빚더미였어요. 이거 못 갚으면 저희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였죠. 대출 이자에 공장 월세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빠듯해서 단칸방을 정리하고 저희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얻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냈고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있으면 전 근처에 있던 한밭집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공장만 잘 되면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견디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 공장은 당신 혼자 차리자고 했어? 다 우리 잘 되려고 이러는 건데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나아지고 있잖아. 걱정 말자.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친구들이랑 쓸데없이 놀러 다니지도 않아. 공장을 차려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향에 있는 자기 식구들한테 생활비 보내주고 먹여 살리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던 남편입니다.
참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모습에서 이런 사람이랑 살면 뭘 해도 되겠다 싶어 좋아했던 거고요. 제가 사람 참 잘 봤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제가 식당 일을 나가지 않으면 나가는 돈을 전부 메꾸지도 못할 정도로 공장이 휘청였는데 죽자 사자 일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공장살이를 벗어나서 작지만 집을 한 칸 얻게 됐고 매달 세 내는 날짜 계산하면서 머리에 쥐나는 일도 얼마 못 가 끝났습니다. 두 칸짜리지만 저희가 그 공장 자리를 사게 됐거든요. 일찌감치 싼 값에 사둔 덕분에 나중에 IMF니 뭐니 다들 휘청이고 있을 때도 별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죠. 영수 씨, 형섭 씨, 날도 더운데 다들 고생한다고 제가 어제 삼겹살을 좀 넉넉하게 사왔어요. 오늘도 일찌감치 일 마무리하고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게요. 얼른 집에 연락해서 동서들도 오라고 그래요. 내가 동서들 못까지 넉넉하게 사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월급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어딜 가든지 사람이 밥을 넉넉하게 먹고 배가 부르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 어디 식당에서 밥 배달 안 시키고 저도 공장 나가서 일 돕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밥이랑 다 해서 공장 식구들 먹였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제일 많을 때가 12명이었거든요. 덕분에 아직까지 어지간한 대용량 요리는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예전엔 남편까지 해서 딱 세 사람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영수 씨는 저희 바로 옆 골목에 살아서 더욱 가까운 직원 중 하나였죠. 남편도 우리 동생 하면서 직원 이상으로 챙기기도 했었고,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가족들도 빼놓지 않고 불러서 꼭 같이 챙겼었고요. 저도 직원들 아내를 보고 동서동서하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가족 같은 사이였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저희 공장에서 거의 7년을 같이 일을 했으니까 식구보다 더 식구 같은 사이였죠. 그 사이 영수 씨네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영수 씨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예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까지 낳아놓고 나니까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진짜 새로운 식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챙겼어요. 그 집에 돌잔치 할 때도 금반지에 금팔찌에 황금 두꺼비까지 해서 가져다 주고 뭐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식구 챙기는 것이 좋더라고요.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왕 잘 사는 거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악의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살았습니다. 나 다른 사람 관둔다고 할 땐 눈물이 안 났는데 영수 씨 관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꼭 잘 키운 자식 어디 대학 졸업시키고 군대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공장에서 나간 사람들 하나같이 잘 됐으니까 영수 씨도 분명 잘 될 거야. 형수님 누가 들으면 제가 어디 파병이라도 나가는 줄 알겠어요. 그래봤자 여기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건데요.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워서 나갑니다. 형님, 영수님, 이사가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두 분께 은혜 갚으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시게요. 건강하시고 솔지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라. 알았지? 영수 씨는 그 뒤로 몇 년간 일을 더 하다가 자기 일을 하겠다면서 저희 공장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건데 뭐 어디 멀리 떠나는 것처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공장을 열고 한동안은 왕래도 잡고 아이들끼리 나이도 비슷하니 계곡이든 어디든 놀러갈 일이 있으면 꼭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놀러가고 그랬어요. 사진첩을 보면 저희 남편이 딸아이를 들고 있는 사진만큼이나 영수 씨가 저희 딸애와 놀아주고 있는 사진이 많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도 한때였어요.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니까 저희도 공장이 바빠지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짬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한 가족끼리도 사는 곳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인데 진짜 가족도 아니니까 왕래가 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영수 씨 와이프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도 답도 없고 걱정스럽긴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 아,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얼굴이 흑빛이 된 영수 씨가 오밤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애가 깰까 싶어서 얼른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공장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요. 지금 당장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 당시에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누구를 나서서 도울 정도로 형편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장 제 막내 동생이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쳤다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오밤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차마 그냥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심란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여기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한테도 며칠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날 밤새 남편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남편이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정이 저렇다는데 좀 도와주자고요. 당신도 영수 알잖아. 영수가 어디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갈 애도 아니고 이번 한번 도와주면 어떻게든 성실하게 다시 일어날 친구인데 그리고 당장 아들 대학교 등록금 낼 돈도 없다고 저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우리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들어보니까 영수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한 학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 당장 서울로 올려보내려면 자취방도 얻어줘야 할 거고 생활비도 대줘야 할 거고 돈 없어서 공부 못 해본 서러움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도와줍시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도 마음이 돌아섰죠. 그렇게 영수 씨를 불러서 저희에게도 꽤 큰 돈을 선뜻 건넸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장에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니까 이 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아줘야 한다. 일단 급한 것부터 잘 해결해보자 하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인가 싶기도 하고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도 당장 이 돈을 쉽게 갚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자도 없이 빌려준 돈이긴 했지만 돈을 빌려간 이후로 덕분에 아들 대학 잘 보냈다, 잘 해결했다, 감사 인사 이후로는 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겠다는 얘기 하나 없이 감감무소식이니까 솔직히 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쪽 사정을 모르는데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 대뜸 물어보는 것도 꼭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 같아 기분이 편치 않았고요. 우리도 이제 솔지 대학 보내면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 아닌데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들어보니까 영수 씨 회사도 고비 넘기고 이제 좀 여유 찾은 것 같은데 슬슬 돈 얘기 꺼내봐도 괜찮지 않겠어? 당신이 정 불편하면 내가 와이프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남편은 친한 동생한테 돈 빌려줘 놓고 저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 더 미안한 눈치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영수 씨 와이프에게 연락을 했어요. 요즘에 사정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솔지 대학 보내고 해야 되니까 목돈이 들어갈 것 같다. 혹시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갚을 수 있냐 하고요. 사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돈 빌려갈 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여유만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번에 정색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큼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형님네는 딸 대학 보낼 정도 여유는 있으신 거 아니냐. 지금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돈 받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좀 독촉을 하긴 했죠. 남편들끼리 사이도 좋은데 돈 가지고 서로 의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래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놈 마음이 더 불편한 법이거든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빌려준 돈 다 받는 데는 정말 한 세월이 걸렸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나서서 연락을 했었기에 그 오랜 시간에 걸려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지. 아마 남편 혼자 있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라도 안 갚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튼 사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그거 받으면서 서로 감정 상할 일도 많이 생기고 못할 소리도 많이 하고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듣고 돈 다 받고 나서는 인연을 아예 끊고 살아야겠다 결심도 했었고요. 결국에 다 받긴 했었는데 그 뒤로는 근처에 살면서도 거의 연락을 뚝 끊고 살았어요. 생전 술이란 건 입에도 안 대고 사는 남편이었는데 그 돈 다 갚았다는 얘기 듣고 나서 고생했다고 먼저 연락을 했는데 형님 앞으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답장 받고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집에 와서 혼자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 정말 믿을 건 못 되는구나 실망 많이 했었죠.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은 정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배신감도 크게 느꼈고요.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공장도 안정적으로 잘 커나가고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솔지도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의 척도였다면 아이를 잘 낳아놓고 나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성공을 증명하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저희의 한을 풀어준 것 같아서 뭐 대단한 대학은 아니긴 했지만 합격증 받아들고 어찌나 벅찬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나 대학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려고. 다른 친구들이 준비하는 거 보고 나도 옆에서 공부 좀 해보니까 딱 2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졸업을 앞둔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저희를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셨다면 공무원 시험은 무슨 공무원 시험이냐. 대학 졸업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이나 벌 생각이나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전 딸을 낳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 우리 딸을 내 부모처럼 기르지 않아야겠다 다짐을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이 대학원을 간다고 한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들 공부를 하겠다고 한들 딸의 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겠다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원 없이 공부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취업 준비를 해봐라. 별다른 반대도 없이 그렇게 딸의 공부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다들 간다는 노량진 기숙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죠. 젊은 날에 미친 듯이 일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 막내 동생 뒷바라지 할 땐 이렇게 뿌듯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딸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하면서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애는 나랑 다르다. 얘는 성공할 거다. 여태 내가 살면서 노력한 만큼 돌아왔었고 자식 농사 역시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몰랐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는 것을요. 아무리 이게 옳은 길이라고 알려주고 가시밭길도 가지 말라고 온몸으로 막아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가면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자식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믿었던 딸이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줄 것이라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랑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어? 하루 종일 무거운 짐 나르고
넌 그냥 생각 없이 공부하겠다고 용돈 보내달라고 하면 척척 보내주니까 엄마 아빠 버는 돈이 아주 우스워 보여?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너 정말 내 자식이 아니다. 엄마는 너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어떻게 공부하라고 보내놓은 데서 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이리 와. 당장 엄마랑 병원 가서, 여보, 얘를 진짜 어쩌면 좋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데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시무룩해 있는 딸을 위로하면서 다음번엔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엄마 아빠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렇게 무조건적인 격려만 했었는데 다음 해에 합격 소식이 아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줄 알았어요. 펑펑 울면서 배를 끌어안고 우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끌어안고 우리 이제 어쩌면 좋냐고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순한 남편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이에 애비가 누구냐고 애비가 누군지는 아냐고 딸의 뺨을 올려붙이길래 제가 또 딸아이 끌어안고 제발 참으라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딸 붙잡고 너 빨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빌라고 지금 엄마랑 병원 가서 애 지운다고 아빠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빨리 빌라고 그러는데도 딸애는 무릎을 꿇고 배에 끌어안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진짜 속이 터지더라고요. 너 설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대체 애 아빠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딸애가 겨우 입을 뗍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저랑 남편이 진짜 기가 막혀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 이름이 왜 나오냐고요. 너 똑바로 말하라고. 내가 먼저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했어. 오빠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했고. 삼촌은 우리 사이에 허락해 주시겠지. 애기 아빠, 엄마 아빠도 잘 알고 있잖아. 승재 오빠야. 오빠도 학교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나보다 먼저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연히 만났어. 나랑 아이 둘 다 책임진다고 했고, 우리 결혼할 거야. 허락해줘요. 아무리 사람 인연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지만, 세상이 좁다고 한다지만, 어떻게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기만 하더라고요. 승재요. 저희 공장에서 일했던 영수 씨. 저희랑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막역하게 지냈었던 영수 씨요. 아들 등록금이 없다고 공장이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 밤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저한테 돈을 빌려갔던 그러다가 제가 사람은 절대 믿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학을 떼버리게 했던 그 영수 씨요. 그 영수 씨 아들이 저희 딸의 뱃속에 있는 애 아빠랍니다. 자기 아빠는 이 나이 먹고 은퇴할 생각도 하지 않고 50살이 먹든 60살이 먹든 딸 시집 보내고 손주 대학 갈 때까지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죽어라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 실컷 해보라고 그렇게 자기 아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노량진으로 공부시키려고 보내놓으니까 처녀의 몸으로 덜컥 애까지 뵈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기 아빠가 저희 집이랑 지금 거의 철천지 원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그 영수 씨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삼촌이랑 우리 집이랑 지금 어떤 사이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야? 결혼을 허락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승재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애 지우려면 애 아빠 동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해. 내일 날 박는 대로 병원 가서 애 지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방으로 들어가.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홀몸도 아닌 애를 팰 수도 없고 딸도 펑펑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랑 남편이랑 밤새 또 한 잠도 못 자고 안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요. 제 생각은 확고했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승재 걔도 아직까지 시험을 합격한 것도 아니고
해놓은 게 하나 없는 상황인데 두 사람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세상에 허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남편도 내일 날 박는 대로 승재 녀석 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딸의 방을 확인해 보니까 편지 한 통만 남겨져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 치지 않은 사고를 몰아서 치기로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가족을 지켜야겠다면서 애 지우라는 소리 할 거면 이대로 저희 얼굴 안 보고 살 자신도 있다고. 허락해 주기 전까진 집에서 절대 안 들어올 거니까 저희 허락 없이도 애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없는 데서 몰래 애 낳아서 키우겠다고. 저 그 편지 보고 그대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여보, 솔지 어디 갔어? 솔지 왔어? 이러다가 진짜 솔지 잘못되면 어떡해. 나 정말 솔지 잘못되면 나도 죽어버릴지도 몰라, 여보. 걔 홀몸도 아닌데 집 나가서 갈 데가 어딨다고 집을 나가. 내가 어제 걔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그냥 오늘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을걸. 나 때문에 괜히 어쩌면 좋아. 영수한테 연락했어. 아무래도 승재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여보, 어쩌겠어. 이미 애까지 가진 마당에 자기들끼리 죽어도 낳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려. 꼴 보기 싫어도 내 자식인데 일단 승재한테 연락해놨어. 당신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 이따가 오면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애들 무슨 소리 하나 드러나 봅시다.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딸부터 찾았어요. 온데간데 없는 딸의 모습에 혹시라도 제가 어제 한 소리 때문에 딸이 어디 나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펑펑 눈물을 쏟으니까 얼굴이 파리해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무래도 예비사위랑 함께 있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들어오라고 했으니 얘기나 들어보자 말을 하더군요. 속이 너무 상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살면서 자기 딸한테 회초리 한 번도 안 들어본 남편이 딸의 뺨까지 올려붙일 정도로 화가 났을 정도인데 저런 소리를 하기까지 남편 속도 얼마나 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링거를 맞고 한숨 더 자고 일어나니까 병실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딸 괜찮은지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솔지랑 아이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부모님께도 어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면모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시험 공부 접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에요. 바로 취업하고 돈 벌어서 어떻게든 가족들 굶을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저희 가족 책임질 수 있게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던 정말 조카 같은 애였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다 커버려가지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장모님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당연히 그쪽에서도 죽어라 반대하겠죠. 아들 기껏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발목 잡힌 기분 들고 억울하겠죠. 제가 지금 억울해서 속 터지는 기분 그쪽에서도 아마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딸을 챙겨서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딸도 훌쩍거리면서 미안하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너 아무리 그래도 그 몸으로 다시는 집 나가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 놀라게 하는 건 한 번으로 만족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엄마 쓰러진 거 보니까 자기도 놀랐다고 펑펑 울면서 안겨오는데 여기다 대고 더 이상 뭐라고 화를 내나 싶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비사위란 놈이 무릎 꿇고 지 가족 책임지고 싶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제 딸은 죽어도 애를 낳아야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부모가 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애비 없는 애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사돈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반대하고 버팅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더라고요.
영수 씨는 뭐래? 만나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한테 물어보니 거기도 뭐 충격에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나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부모님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다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딸애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공부 열심히 했냐 안부를 묻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믿기지가 않는 현실에 속이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속 시끄러워지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또다시 딸이 울며 불며 집으로 쫓아왔거든요.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았나 싶어 기가 막히는데 딸애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문자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영수 씨 와이프, 그러니까 예비 안사돈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 허락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애는 지웠으면 좋겠다고요. 겨우 진정한 마음이 다시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앞장서라 얘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사돈댁으로 찾아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얼굴 보는 건 오랜만이네. 나 좀 들어가도 되죠? 나중에 정식으로 부모들끼리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아무래도 과거에 얽혀있는 일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편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껄끄럽게 문을 열어주고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와 딸에게는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나가 있어라 얘기를 했어요. 안 본 사이에 사업도 잘 된 모양이더라고요.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렇게 잘 살면서 왜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끝까지 빡빡하게 굴어야 하는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난데 왜 또 저렇게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왜 우리 딸만 죄인을 만들고 있는 건지 따져 묻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화를 꾹 참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이 결혼 크게 허락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애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홀몸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책임을 지겠다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애를 지워라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애를 지우는 건 뭐 지우개로 쓱 지우면 해결될 일이래요? 그러면 우리 딸 몸 안 좋아지는 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으면 어른들도 이제 인정하고 더 감정 쌓지 말고 그냥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애예요. 어떻게 꼬드겨서 임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애 하나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들 창창한 미래 발목 잡힐 수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에야 저희도 딸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던 입장이었지만 이걸 반대로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임신을 혼자 하는 거냐고, 그럼 우리 딸이 뭐 일부러 접근이라도 해서 애라도 가졌냐는 소리냐고 언성이 높아졌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 무슨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느냐, 결혼을 허락하기로 한 마당에 저희도 어느 정도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있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결혼 우리가 없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깥 사돈의 어깨를 꾹 붙들었습니다. 영수야, 아니 사돈, 양심이 있어야지. 천둥벌거숭이 같은 너 받아줬던 거 누군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 누구 덕인지 벌써 다 잊어버린 거냐? 공장 다 무너져 간다고 죽겠다고 했을 때 너 도와줬던 게 누군지. 네 아들 지금 서울대 보낸 걸로 떵떵거리고 있는데 네 아들 대학 보내준 게 누군지 잘 생각해 봐야지. 네 아들은 내 덕으로 대학 간 거
그거 알고 있긴 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다른 건 몰라도 애 지우라는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의 얘기를 들은 박가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안사돈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깨를 꾹 쥐고 있던 남편이 이쯤 얘기를 했으면 된 것 같으니 이만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더라고요. 입술을 깨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박가사돈에게 저희 남편은 배 더 불러오기 전에 식 올릴 수 있게 빨리 상견례의 날짜를 잡아서 알려달라는 얘기만 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아까 그 집에서 했던 얘기가 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와서 다시 들춰낼 얘기도 아니니까 굳이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제 얘기를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남편 성격이야 제가 워낙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하지 않겠다 말한 것은 더 하지 않는 사람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딸과 예비사위를 불러 부모님들끼리 얘기는 잘 끝냈으니까 두 사람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출산 준비 잘하고 결혼 준비 잘 마무리하면 된다고. 준비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둘이서 상의할 게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도움받아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별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뒤로 사돈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로 이 날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설득을 한 거냐 물어보려다가 더 얘기를 해줄 것 같지 않아 저도 딸애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의 건강을 신경 쓰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딸의 시집을 보내게 되는구나. 전날 정말 잠 한숨이 안 올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시집을 보내도 되는 건지 끝까지 마음이 망설여지는 게 영 불안했어요. 이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를 기다리는 건 딸의 하나뿐인 것 같더라고요. 얼굴은 항상 보고 지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견례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니까 저희도 오전에 급하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선물을 픽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딸에는 예비사위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먼저 가 있으라 일러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물 다 챙겨가지고 상견례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 안 걸릴 거야. 아직 사돈댁도 도착 안 했지? 늦지 않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비게이션 보니까 못해도 한 15분 전에 도착할 것 같다. 긴장이 되는 마음에 집에서 좀 일찌감치 출발을 했던 터라서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날에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집에서 일찍 나섰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시간에 한참 늦어버렸겠다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나와야 하는 차가 정체 때문에 도착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돈한테 먼저 문자를 남겨두었죠. 접촉사고가 나서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요. 부랴부랴 사고 처리를 하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접촉사고라고 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라서 허리며 어깨며 쑤시는데 그래도 딸의 상견례에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아슬아슬하게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까 다행히 시간이 많이 늦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간을 확인했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이 늦어진 상황이었어요. 미리 문자도 남겨놨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늦어진 거였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차장에서 택시에 내리자마자 남편과 제가 나란히 본 장면에 저희 정말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서 사돈과 사위 그리고 저희 딸이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깥 사돈이 벌떡 일어나서 저희 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됐다 싶어 황급하게 가게 안으로 저희도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문자 하셨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늦어지신다고. 지금 오시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셔서 사고 처리만 하고 금방 오신다고 하셨어요.
방금도 거의 다 도착하셨다고 저한테 연락하셨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오실 거예요.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무슨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가뜩이나 시키기 싫은 결혼 허락받는 주제에 어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 늦을 수가 있어? 이래서 근본 없는 인간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벌떡 일어난 박가사돈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비사위가 말릴 새도 없이 딸의 뺨을 3개 올려붙였습니다. 황급히 달려간 남편이 그런 박가사돈의 팔을 붙잡아 뒤로 밀치자 당황한 눈으로 저희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쥐뿔도 없는 집안? 지금 어디다 대고 우리 딸한테 감히 손을 올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그렇게 잘나서 그 뭣도 없는 집안 돈 받아다가 니네 집 일으켰냐? 어디 누가 진짜 근본 없는 인간들인데 나중에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당황한 사위가 두 사람을 뜯어 말렸지만 이미 저희 남편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도 화가 난 남편의 허리를 붙잡고 상견례장을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남편은 붙잡고 있는 저도 한 번에 뿌리치고 박가사돈의 멱살을 붙잡고 똑같이 한쪽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저희 남편은 또 한 번 거대한 폭탄을 상견례장에 날렸어요. 이 결혼 이젠 내가 반대야. 내가 끝까지 너 같은 인간 말종 쓰레기라는 걸 내 딸 시아버지로 받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내 딸이랑 예비 사이 하나만 봤었던 것뿐인데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하고 우리 딸한테 손을 올려?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야? 이 자식이 바람핀 여자 애 생겨서 나한테 그 애 지운다고 돈을 2번이나 빌려갔던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건 알고 지금 이 인간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겁니까? 왜? 네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처럼 애 지우고 사니까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애도 애처럼 안 보이든?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은 내가 사돈 안 맺을 거다. 뭐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이런 꼴을 당하고도 기어이 이 집에 시집을 가야 속이 시원한 거야? 뭐? 당신 이 말이 정말 사실이야? 아니 그럼 그때 바람 피웠던 여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으면서 애까지 가졌던 거라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이나. 이 미친 인간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아니야, 지금 이 인간이 나 모욕 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짓말? 너 돈 없다고 이번 한 번만 빌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때 나한테 와서 썼던 차용증이랑 각서가 아직까지 우리 집에 남아있어. 끝까지 발뺌 할 거야? 남편의 충격적인 폭탄 발언에 상견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들 입을 떡하니 벌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마 지난번 사돈댁에 가서 남편이 바깥 사돈에게 협박죄로 얘기했던 내용이 이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각서까지 쓰면서 남편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려고 했던 모양이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선을 넘고 저희 딸에게 손을 올리는 바깥 사돈을 보고 더 이상 이따위 비밀을 지켜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사색이 된 박가사도는 절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와전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별명을 횡설수설 늘어놨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안사도는 박가사돈의 머리채를 붙잡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고 예비사위는 그렇게 딸애를 붙잡고 나가는 남편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잘못 어떤 식으로든 용서가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둔 제 잘못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장인어른, 평생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 가족 지켜야겠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자식 얼굴 평생 안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비사위를 보고 저희 딸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미 화가 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는 예비사위를 일으키려고 하는 딸을 질질 끌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가버렸고요.
그 뒤로 예비사위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밤새도록 문 앞에 앉아서 울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는데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다 됐네요. 딸은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편 한 번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니다 싶은 사람이라고요. 여보, 승재가 저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사돈 얼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솔지랑 승재 얼굴 생각해서라도 이쯤 하고 용서해줘요. 아, 이러다 진짜 솔지랑 애 잘못될까 봐 그래. 나 정말로 애 잘못되면 당신 얼굴 못 보고 살아. 당신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정말. 안 된대도 그래. 저놈이 지금에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자기 부모 얼굴 평생 안 보고 산다고 그런 소리를 해도 당신도 그거 몰라?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야. 저놈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모 얼굴 다시 볼 인간이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딸 뺨 얻어맞은 인간들 시부모로 다시 모시면서 살게 하란 말이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한번 그렇게 무시한 인간들은 어떻게든 다시 똑같은 짓 반복하게 되어 있어. 저놈도 그랬어. 나한테 처음 바람피고 와서 그 여자 임신시켰을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기는 이제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해놓고 2번 반복했을 때 이놈은 안 될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난 저런 집안에 우리 딸 다시는 시집 못 보내. 결혼은 집안이랑 집안이 하는 거야. 승재 저놈이 아무리 잘나고 괜찮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될 말이야. 그러니까 나 설득할 생각하지 마. 저희 딸은 저 붙잡고 어떻게든지 아빠 한 번만 설득해달라 통사정을 하고 있고 남편은 차라리 그런 집안에 시집 갈 거면 손주 녀석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이 100번 1000번 옳다고야 생각하지만 또 딸 하나 생각했을 땐 이렇게 마냥 반대만 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2사람을 결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저희 딸 지금 밥도 안 먹겠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같이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억지로 미움 들고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애 입 벌려가면서 억지로 밀어넣고 있어요. 힘들게 얻은 딸 이러다 정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돈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미워하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남편한테 평생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2사람 몰래 혼인신고라도 시켜버릴까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매일같이 잠도 못 자고 제가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이네요. 안사돈에게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 각서 저도 따로 본 적이 있냐 하고요. 지난번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따로 사과가 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결국에 각서 보고 싶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한 사과가 아니냐면서요. 또 같은 여자로서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비밀을 알게 된 저쪽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전 정말로 이제 감이 서질 않아요.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간절하게 조언 구합니다. 저와 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현명한 해답을 댓글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의 화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올려주신 댓글을 함께 읽으면서 가족들 다 함께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데는 많은 유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남편과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죠. 그런데도 저의 결혼 생활은 지난 5년 동안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예요.
저도 40년 넘게 살았지만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 난생 처음 봤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권위적이다 못해 뭐든지 본인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죠. 다른 사람 말은 아예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 나이의 남자들이 다들 그런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충 시아버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는 형사로 평생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말이 퇴직하기 직전에도 성격이 대단하셨다고 하는데 퇴직하신 이후엔 더 심해지셨대요. 시아버지께서 워낙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퇴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날의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직접 정해서 시어머니에게 통보를 하신답니다. 딱딱 시간 맞춰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혹여나 시어머니가 다른 메뉴를 준비하기라도 하면 아주 집안이 떠내려가라 고함을 지르신대요. 고함뿐이면 다행이게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아주 주실 생활비를 바로 깎아버리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그날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으세요. 매일 식사 메뉴를 시아버님이 정하시니 재료 비용을 어림잡아 아침마다 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제때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싶으시겠어요? 평생 이렇게 사셨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 몇 번 시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다 들어주시냐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다 못난 내 팔자지 뭐. 젊어선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 보면서 참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사라치대. 남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당시에 시골에 계시던 두 분을 시아버지께서 모시고 올라와 집도 구해드리고 병원비까지 모두 다 내주셨답니다. 저는 의외다 싶었어요. 제가 아는 시아버지라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대가가 없는 호의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생활비를 받는 게 싫다고 한번 달라고 투덜거리거나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답니다. 네가 친정에 갖다 쓴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매일매일 그 돈 나한테 갚는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자꾸 투덜거리면 그나마 받던 생활비도 줄일 거야. 아이고, 생활비라고 해봐야 다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는 돈인데 그마저도 안 주면 어떻게 해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 옆편 내가 평생 집구석에서 놀고 처먹느라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왜? 이 기회에 내가 나가서 돈 벌게 해줄까?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 수중에 한 푼도 없이 쫓겨나고 싶냐고 윽박을 지르셨대요. 전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넘게 자식을 셋이나 낳고 키운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를 대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무시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제 남편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는 아주 안 좋았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 보니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힘들긴 했어요. 이 정도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남자 형제만 셋인 집의 차남입니다. 위에 아주버님과 막내 시동생이 모두 결혼해서 이미 저에겐 동서가 둘이나 있죠. 남편이 제일 늦게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서들과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최대한 얌전해 보이는 옷을 새로 사입고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준비했고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내가 자기가 이럴까봐 미리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 내 결혼에 전혀 관심 없다고. 오늘도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나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예쁘게 보여야지. 전 시아버지를 뵙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한 건지요. 남편이 말할 때는 그냥 좀 시아버지께서 무뚝뚝한 보통의 아버지겠거니 정도로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서늘한 게 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당황했던 게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들어선 게 무색할 정도로요. 제가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들으셨을 텐데 집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로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다급한 얼굴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장을 보셨는지 양손에 뭘 잔뜩 들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아이고, 손님 초대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미안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모임이 있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늦었어. 내가 금방 준비할 테니까 앉아서 얘기들 나누고 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도 저희가 오는 걸 뻔히 알고 계셨으면서 일부러 어머니를 끌고 모임에 다녀오신 거였어요. 모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어머니는 애들이 오니 계속 집에 가자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죽치고 앉아 연신 술을 드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결국 취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간신히 끌고 오셨대요. 그러고 보니 시아버님의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면서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소파에 묵묵하게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는 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을 게 걱정이 되셨는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상까지 차린다고 호들갑이야. 그냥 대충 마실 거나 좀 내주면 되는 거지. 시아버지의 으름장은 마치 화살처럼 제 귀에 쏙쏙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절로 어깨가 다 움츠러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는 덩치도 크고 외모도 우락부락 무섭게 생겨서 눈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밖에서 따로 보자고 했잖아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밥 먹어요.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빼고 시어머니와 저에게 나가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나름 비장의 무기였거든요.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낚시를 가셨대요. 선물로 낚싯대라도 준비했냐고요? 비슷합니다. 낚시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욕심내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위아래 낚시복을 세트로 샀죠. 조끼까지 말이에요. 제가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자 곧바로 시아버지 시선이 제가 든 쇼핑백을 따라왔습니다. 전 곧바로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낚시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다고요. 순식간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아들놈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볼 거 없는 놈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면 네가 보통 참한 성민은 아니겠지. 암튼 난 우리 집안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아들만 낳아. 그거면 충분해. 어찌됐든 간에 전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말은 쌀쌀맞게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선 제가 사온 옷으로 바로 갈아입으셨어요. 연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모습에 비춰보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뭐하러 저렇게 비싼 걸 샀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아버지랑 나랑은 웬만한 남보다 못한 사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이야 핏줄이니까 할 수 없이 얼굴은 보고 살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의 얘기를 할 때면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엔 모두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는 왜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시어머니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제가 물어도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데 저에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강요해서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에 가지 못했어요. 당시에 남편이 영화사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바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이 워낙 많을 때라서요. 전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영화사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기에 저는 남편의 일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에 조금 더 길게 여행을 가기로 얘기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는 괜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능력도 없는 놈이 그러게 무슨 장가를 간다고. 내가 사돈보기가 쪽팔려서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신혼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 우리 집을 얼마나 거지같이 받겠냐?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는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미리 잘 말씀드려서 부모님도 다 이해하셨어요. 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까지 싸잡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으이구, 한 놈이 저 모양이면 여자라도 똑 부러져야지. 세아가, 네가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 저놈이 아직도 영화인지 뭐식인지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결혼하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하는 회사가 그게 직장이냐 놀이터지.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에 골은 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모든 걸 다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남편이 하는 일을 가장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형제들도 있고 동서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남편을 무시하는데 저까지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제 속도 그랬으니 남편 속도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희수한테까지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버지야말로 이러시는 거 장인 장모님이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뭐야? 이 자식이 어디서 배워먹을 말버릇이야? 하긴 이름도 없는 삼류대학이나 나온 자식이 뭘 배웠겠어?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어이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버려. 제가 그나마 아버지가 일찍 내놓은 자식이라 밖에서 보고 자라서 이 정도로 점잖은 줄 아세요. 아버지 닮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겠어요? 도망가도 진작에 도망갔지. 이 자식이 너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 같은 자식 나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이 김에 아예 나가. 저는 점점 커지는 싸움이 무서워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은 정말 이대로 다시는 시아버지를 안 볼 기세였습니다. 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발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인지 다들 시아버지나 남편을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전 원망 섞인 눈초리로 큰 아주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말려달라고요. 그러자 큰 아주버님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네요. 재수 씨가 형제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재수 씨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돼요. 본디 가족도 안 맞는 원수지간이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저들 만나면 매일 저래요. 저러는 거 싫으면 재수 씨가 진영이 저 자식한테 잔소리 좀 해요. 신혼이니까 그나마 재수 씨 말은 듣겠죠. 제가 보기엔 시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남편을 무시하고 박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가족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나 봅니다. 오히려 제 남편을 철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유일한 남편의 편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평생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서인지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대꾸나 하는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시아버지와 자식을 뒷바라지만 하신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꽉 잡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보다 그런 자신을 원망하시는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속상할 때마다 우는 것 말고는 없었죠. 시어머니도 답답하긴 했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른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나 동서들 모두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잡초로 김치를 담그라고 해도 담글 정도로 말을 잘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조건 자신처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야 평생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얘기랍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큰아주버님은 검사가 됐고 시동생은 7급 공무원이 됐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답니다. 저희 남편만 혼자 비실비실해서는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았대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영화만 보고 만화책만 봤답니다. 그런 모습이 시아버지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러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건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무엇보다 아들들의 진로에 대해 확고하셨던 시아버지와 남편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남편은 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영화감독 같은 건 직업이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머리 나쁘고 천박한 딴따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딴 대학에 갈 바에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고졸 경찰 시험을 보든 소방관 시험이라도 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고집대로 영화과에 입학한 겁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셨대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내고 안 되면 휴학까지 해가면서 힘겹게 영화과를 졸업했어요. 다른 부모들 같으면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라도 마음을 돌리실 텐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아버지의 무시와 협박이 시작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영화판을 전전하며 스텝으로 일하고 다닐 땐 아예 눈도 마주치질 않으셨대요.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한 건 그나마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방관하면서 은근히 즐긴 분위기였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처음 느꼈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도 매년 남편의 생일을 좀 유난하게 축하해주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말하는데 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할 때 매년 생일마다 장소도 빌리고 예쁘게 꾸며 가까운 친구들과 생일을 보내곤 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을 벼르고 있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보란 듯 신나게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전 신혼집 집들이 겸해서 가족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직접 초대장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보냈고요. 남편 사진도 예쁘게 넣어서요. 남편은 어차피 아무도 안 올 텐데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와 둘만 즐겁게 보내도 좋다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가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인데 설마 아무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괜한 짓을 벌였나 봐요. 남편 말대로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남편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생일 파티 당일 못 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재수 씨, 미안해요. 와이프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우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진영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좋은 시간 보내요. 형수님, 저희가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요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아무것도 먹질 못해요.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다음에 봬요. 지금까지 제가 본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서들 건강을 이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쩜 둘 다 똑같이 제게 동서들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마저도 오시지 않았죠. 제가 분명 시아버지가 오시지 않더라도 혼자라도 오시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생일인데 잘 챙겨 먹었냐고요. 전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마저 서운해서 대충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지난번 일로 시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남편이 괘씸하다면서 아무도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유치한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위로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마음이 영 내키지 않더라고요. 괜히 제가 나서는 바람에 상처받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서 시어머니마저 미웠습니다. 사실 진짜 미운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께서 남편 생일 파티에 가는 사람은 앞으로 얄자를 없을 줄 알라고 대놓고 얘기하셨대요. 시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손에 돈 좀 쥐고 있다고 처자식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죠. 사실 가족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생활비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시아버지는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검사고 시동생이 공무원이면 뭐예요. 다들 잘 벌어봐야 월급쟁인데요.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과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아버지께서 워낙 자식들을 가지고 비교도 많이 하시고 저울질도 많이 하세요. 저희 부부야 이미 낄 수 없는 판이었지만 큰아주버님과 시동생 사이의 경쟁은 꽤 치열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시아버지가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죽으면 우리 검사아들이 내 제사랑 차려줄 테니까 강남에 있는 건물은 우리 큰아들한테 주는 게 맞겠지? 항상 누구를 주냐 마냐로 고민을 하시던 강남 건물을 뜬금없이 큰아주버님에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 집 장손이 누굽니까? 제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 아들 꿈이 뭐지? 할아버지처럼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얘 좀 보세요. 얼굴도 체형도 아버님 아주 꼭 빼다 박았잖아요. 성격까지 얼마나 비슷한지. 검사인 자기 아버지는 재미없고 현장에서 도둑 잡는 할아버지 같은 형사가 멋있고 좋다는 거 있죠.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아주 신이 나서 애까지 앞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시동생이 아니었죠. 형수, 우리랑만 있을 때랑은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는 애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걱정이라면서요? 성격까지 닮을까봐. 어머, 서방님,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님, 아유,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강남 건물 준다시니까 서방님아 괜히 샘나서 그러나 봐요. 형님도 나이가 들긴 드셨나 보다. 저도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벌써 기억에 가물가물하세요? 아버지, 부모 제사를 꼭 장남만 지내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제 중엔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거 잊으셨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아버지랑 입맛이 아예 똑같잖아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던 것만 알아서 기깔나게 차려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구경하려고 거실까지 나왔었다니까요. 이게 다 무슨 난리인가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상하신지 연신 푹푹 한숨을 쉬셨고요. 와중에 시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셨더군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래, 우리 막내가 내 입맛을 그대로 닮아서 입이 고급이긴 하지. 난 죽어도 절대 먹는 건 포기 못하니까 최고로 좋은 제철 식재료만 준비해서 내 제사상에 올려라. 알아들었지? 우리 며느리들.
결국은 강남 건물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하늘나라 가면 제사상을 똑부러지게 차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장단에 맞춰 제사상을 얼마나 기깔나게 잘 차릴 것인지에 대해 늘어놓는 형님과 동서의 얘기를 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은 설거지나 마저 해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또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처하더군요. 와, 개그 콘서트를 볼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 집 돌아가는 꼴이 훨씬 더 웃겨서 며느리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사상 얘기나 늘어놓고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효자 효부들 답네요.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냥 듣고 넘어갈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조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을 망친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가진 게 있어야 잃을 게 무서워서 욕심도 생기고 야망도 생기는 거야. 너야 가진 게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 저울질 해가며 재산 준회만에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내가 내 재산 가지고 저울질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이구,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자식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보는 게 더 무서워. 그날도 어김없이 마무리는 시아버지의 막말로 끝났습니다. 전 애써 주방에 처박혀서 설거지만 했어요. 거실로 나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마음이 쓰였는지 시어머니는 제 곁에 다가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전 괜히 울컥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아들인데 저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둘째 아들이 잘 되면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제발 좀 우리 둘째가 잘 돼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아버지 코가 아주 그냥 납작해지는 꼴 좀 봤으면 좋겠어. 전 그때부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에게 보란 듯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요. 시아버지가 당연히 원망스러웠지만 남편을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했던 말이요. 제가 사온 옷을 입고 신나서는 제게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전 그때부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아들을 낳는 법을 찾아 방법을 연구했고요. 고기를 많이 먹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라고 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얘기는 다 미신이었나 봐요.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어요. 딸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죠. 이렇게 예쁜 애를 보면서 시아버지도 마음을 좀 여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병원 직원분들한테까지 커피를 다 돌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아기를 보러 얼마나 신생아실에 자주 갔는지 병원 간호사들이 남편에게 딸바보 아빠 예약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와중에도 한편으론 마음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또 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 형님은 아들만 둘이에요. 밑에 동서는 저보다 1년 먼저 아들을 낳았고요. 동서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첫째를 낳고도 둘째를 또 낳을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것도 아들 하나 또 낳고 싶다고요. 사실 육아가 힘든 걸 알면서도 동서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은 며느리에겐 항상 포상을 내리세요. 형님이 첫째를 낳았을 땐 지금 사는 아파트를 받았고 둘째 땐 형님이 갖고 싶다던 미니 쿠퍼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둘째 동서도 조카를 낳고 원래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막내 며느리가 둘째도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번엔 벤츠 자동차 쏜다. 그 말에 막내 동서는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애를 낳으러 갈 눈빛이었죠.
저희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휘두르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겪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젊어서부터 내내 경찰로 재직하셨다는 분이 모아두신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뿐인가요? 돈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돈 굴리는 재주가 대단하시대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대요. 항상 어디에서 투자를 했다, 누가 불려준다고 했다, 이런 소리만 간혹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투자에 성공하시기는 했는지 자식들에게도 다 말하지 않은 재산이 많기는 하답니다. 그랬으니 큰아주버님도 시동생도 다들 시아버지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하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원망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어렵게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얻게 된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둘째는 생각도 없었어요. 첫째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시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한 방에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좋아. 뭐 할 수 없지. 애들을 키울 때 빨리 키우는 게 좋아. 아예 지금부터 노력해서 연년생으로 낳아버려. 제가 딸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 오신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 20시간을 넘게 진통을 했어요. 정말 이래서 여자들이 애 낳다가 혼절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시아버지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죠. 아버지는 오시지 말라니까. 굳이 오셔서 손주 낳으라 고생한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전 딸애기를 너무 바래서 그런지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딸 하나만 귀하게 키울 거니까 다시는 둘째니 연년생이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이구 못난 놈. 사내 자식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가 지금까지 왜 참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낳으라니까 그것도 못해. 넌 앞으로 이 집에서 얄짤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지금까지 전 아버지 도움받은 적 없어도 잘만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간섭이나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처자식까지 생긴 놈이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래, 어디 내 도움 없이도 네가 사람 구실하고 사나 보자. 딸아이가 태어난 날까지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큰 소리를 내고 시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지경이었어요. 저도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사이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을 낳았어도 분명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싸우는 모습을 제 딸아이 앞에서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 웬만해서 시댁에 왕래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차라리 시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니까 오히려 싸울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원체 안 보고 살 수는 없더군요. 명절도 있고 생신에 집안 행사 등등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느라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딸아이가 차를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조금만 차가 빠르게 달려도 차가 떠내려가라고 울었습니다. 오는 내내 연신 차를 세웠다가 오느라 시간이 지체됐고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이미 다른 형제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기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거들떠도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시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드렸죠.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싫다고 한두 번 피하다 보면 정말 영영 시댁과 멀어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음식 냄새도 나니까 명절 같기는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다들 모이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애들의 어른들까지 많다 보니 집안이 부쩍 시끄러웠습니다. 평화로움도 잠시 또 일이 터졌어요. 마침 전 방에서 아기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세배를 해야 하니 다들 거실로 나오라고요. 전 한참 젖을 먹는 딸아이를 떼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연신 입술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젖을 찾았지만 안 그래도 늦게 온 바람에 눈치가 보이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방에서 아기에게 마저 젖이나 줄 걸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없었어야 했죠. 시아버지께서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줄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는 좋은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귀한 손주까지 둘씩이나 낳아줬으니 각각 100만 원씩 넣었고 둘째는 손주가 하나니까 50씩. 내년에 하나 더 나오면 너희도 100으로 올려줄게. 시아버지가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시면서 봉투 안에 든 금액과 왜 그만큼 넣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전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죠. 혹시 저만 봉투를 못 받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 봉투 받긴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지 예상되시나요? 제 봉투에는 조카들과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세뱃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 시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둘째,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나마 조카들보다 적게 줄 수 없어서 똑같이 넣은 거니까 조카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 심지어 남편 봉투는 아예 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도움을 일절받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했으니 주지 않겠답니다.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으니까요. 저희는 애초에 봉투를 받을 생각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괘씸해서 혼내겠다고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시는 거라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동서의 아들에게는 봉투를 주고 저희 딸에겐 봉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 남의 집 자식인데 당신이 돈을 왜 주냐입니다. 정말 전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 애들을 두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남편은 단단히 빡이 쳤습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굴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자리에서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시어머님이 차려놓으신 상을 말이죠. 순식간에 거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들은 울면서 방으로 도망가고 큰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말렸고요. 남편은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전엔 시아버지에게 말대꾸하며 싸우는 정도였다면 그날은 참아왔던 것이 모두 다 폭발하며 울분을 토해내는 것만 같았죠. 정말 다시는 시아버지를 보지 않을 사람처럼요. 저한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저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내 아내랑 딸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구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기대하세요. 제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미친 새끼. 네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감히 아버지 앞에서 상을 엎어? 이 개 같은 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시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려고 달려드셨지만 큰아주버님과 시동생이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덕에 남편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까지도요.
자신 때문에 이런 몹쓸 취급을 받게 해서 너무 미안하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해결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시아버지에게 사과도 꼭 받게 해주겠답니다. 전 오히려 그런 남편이 걱정됐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았으니까요. 얼마 뒤 막내 동서의 아들 돌잔치가 있었어요. 전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죠. 가봐야 또 좋은 꼴 볼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뜬금없이 돌잔치에 가겠대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조카 생일인데 자신이 빠질 수 없다고요. 전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했거든요. 시아버지와 절대 싸우지 않기로요. 더군다나 우리 식구만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막내 동서나 시동생의 손님들로 가득한 행사장인데 설마 그런 장소에서까지 싸우겠나 싶어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꼭 그날만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내내 저희 부부를 벼르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시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길 왜 왔냐고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셨죠.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조카 생일인데 삼촌이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울리지 않게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모습이 역시나 이상했어요. 전 남편이 안 하던 행동까지 하니까 더 걱정이 됐고요. 그때였습니다. 돌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이번엔 시아버지의 손에 돈 봉투가 아닌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요. 전 순간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흘러나왔죠. 시아버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은 역시나 2개였거든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쇼핑백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다들 귀한 손주를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면서요. 전 피식 웃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유치해서요. 저도 담이 많이 세지기는 했나 봐요. 시아버지가 더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굳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동서들은 다 아들 낳았는데 넌 딸만 낳았잖아. 너도 샤넬백 받고 싶으면 잔말 말고 아들 하나 더 낳아. 전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눈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럴 생각 없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샤넬백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에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시더니 한 소리 하시려고 시동을 거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형님과 동서들이 들고 있는 쇼핑백을 뺐더니 무대 쪽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가방에 불을 붙였어요. 순식간에 가방에 불이 붙더니만 활활 타올랐습니다. 행사장 안은 난리가 났죠. 형님과 동서는 깍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원망설인 소리를 질러댔고요. 저도 남편의 행동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벽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어요. 사방은 하얀 연기를 자욱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 첫 번째 이벤트가 너무 강했네요. 불은 꺼졌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시끄러웠죠.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어머니 며느리가 셋인데 한 명만 빼고 둘한테만 샤넬백 사주는 못된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 이 자식 당장 안 내려와? 이게 감히 누구 망신을 시켜? 행사장 안에는 시아버지의 손님도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경찰 공무원이셨잖아요. 당시에 함께 근무를 했던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다급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남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제가 만든 영화 한 편 상영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조카의 귀여운 동영상이 흘러나오던 모니터에서 이상한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제목은 비열한 형사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만든 영상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 같았죠.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를 고발하는 영상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형사 시절에 비리 형사였더군요. 그 사실을 가족 중 유일하게 남편만 알고 있었고요. 영상에는 남편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줬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부터 매달 상납하듯 시아버지에게 뇌물을 준 노래방이나 술집 업주들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악독하게 뇌물을 뜯어가는지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아주 돈독이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린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믿었던 저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비열한 형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까지 싸잡아 다 욕먹게 할 인간이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시아버지는 화면을 온몸으로 가리려고 발버둥 치시다가 잘 안 되자 곧바로 남편을 잡으려고 달려드셨죠. 남편은 이제 옛날의 어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갈기려던 시아버지의 팔을 덥석 붙잡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일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땡땡이 치고 시내에서 영화 보고 나오는데 거기서 아버지 봤어요. 골목길에 노래방 점주들 다 모아놓고 무슨 빚쟁이처럼 돈 봉투 걷어가는 거. 내가 그때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요? 나한텐 아무리 무섭고 엄한 아버지라도 밖에서는 정의롭고 좋은 경찰인 줄 알았다고요. 남편은 목청껏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때 일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건 가족들 앞에서만이라도 시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자신도 공범이 된 거라고요. 처자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걸 거라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던 그럴 수 없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없다네요. 순식간에 돌잔치장은 쑥대밭이 됐어요. 정말 선후배 관계자들이 시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40년 평생 경찰이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의 인생이 산산이 파멸의 길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난리가 났죠. 막내 동서 친정 식구들의 직장 동료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가족들도 시아버지의 지인들도 모두 다 시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때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지금도 난리예요. 이미 지난 일이고 퇴직을 했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요. 꼭 시아버지에게 죗값을 받게 하겠답니다. 그 일로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큰아주버님은 검사에다가 시동생은 구청 7급 공무원이잖아요. 시아버지 일이 밝혀지면 행여나 본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아예 시아버지를 손절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받은 걸 다 토해내겠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애원해요. 제발 방송국에 보내는 것만은 하지 말라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게 마음 아파 지금도 남편에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중이에요. 물론 남편은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고민은 무엇보다 두 사람 관계를 이대로 놔둬도 되냐는 겁니다. 이대로 뒀다간 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부 선생님들께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편과 함께 보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긴 고민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